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월요일 저녁 9시로 시간을 옮기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조금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를 만나게 된다니 반갑기도 한데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직진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각오로 문을 열어본 오늘 첫 시간, 양윤경, 곽동건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요즘 매일같이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하는 분이시죠.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찍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저희 스트레이트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밝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의 실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내용은 세월호 CCTV 저장 장치에 관한 의혹입니다. 5년 전입니다. 4월 15일 밤 9시 바로 이 시각에 그러네요. 세월호는 인천항을 떠나 제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바로 앞두고 충격적으로 불거진 CCTV 저장 장치 의혹의 진실, 그게 무엇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김학의 동영상 때문에 난리인데 정작 김학의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동영상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접대를 한 윤중천 씨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윤중천 씨가 저희 취재진을 만나서 입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가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취재진을 만난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윤중천 씨가 저희에게 들려준 내용은 사실상 자백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윤중천 씨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김학의 씨를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동영상도 자체를 부인했었는데 이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정도의 충격적 내용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막역한 관계에서부터 성접대 의혹까지 윤중천 씨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중천 씨가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만나자고 한 곳은 단골로 보이는 집 근처 대중목욕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건입니다. 별장 성접대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동영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마당에 입을 열겠다고 나선 윤중천 씨. 떠도는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털고 가야 되잖아. 들려주기 너무 많아요. 이미 나도 그동안에 뭐 인터넷에 도배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만회를 하고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하도 이게 뭐 불려주고 빼고 검찰의 대대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만큼 여론전이라도 펴겠다는 것일까. 하지만 윤 씨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7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검찰 재직 시절 검사장 승진 청탁을 자신이 해줬다는 겁니다. 처음에 차장검사한테 그 사람이 검사장 그한테 8번째 안에도 안 들어가고 안 됐어요. 그 어느 날 사무실로 왔더라고. 근심 푹 씻어 저녁에.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시끄니까 잘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이런 고민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고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 막역한 사이.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은 그런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윤중천 씨는 한 유력 정치인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당시 청탁 과정을 떠올리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하고 친한 게 아니고 형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랬더니 야 그럼 박사 원장 거기다 연락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그 형한테 연락해지 형 이렇게 하니까 좀 유력 정치인의 형인 A씨가 잘 안다는 어느 의사에게 김 전 차관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검찰 고위직의 승진 인사를 왜 의사에게 청탁했다는 걸까? 그 당시 그 사람이 청와대 무슨 부인의 임파선 수술해가지고 뭐 인연이 있었어. 거기다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와이다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빨리 찾아가라고 막 서로 내가 연결시키는 만나서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는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래 해라고. 즉 윤중천 씨의 전화를 받은 A 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인병원 원장에게 김 전 차관의 승진을 부탁해보라고 조언했고 청와대와 인연이 있다는 이 원장이 모종의 힘을 썼을 거란 얘기입니다. 대권 주자의 반열에도 오르내렸던 유력 정치인의 친형 A 씨. 취재진은 윤 씨가 형님이라고 불렀던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선생님께서 당시 이제 원장이라는 분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검사장급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조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내가 무슨 힘이냐? 그랬을 거야. 내가 무슨 힘이냐? 그러니까 당시 윤중천 씨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한 사실은 그럼 있었던 건가요? 글쎄 아리까리해. 그저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이 나고 그런 부탁을 들은 것도 같다. 적어도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 청탁의 첫 단추를 꿰는 건 맞는 듯했습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기억을 더듬던 A 씨는 당시 정황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박 원장을 내가 자주 만나니까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윤중천이가 해병전후에 힘이 있고 청년 무슨 단체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서 아주 좋은 사람이더라고. 우리도 있고. 그래서 박 원장은 노상 만나니까 같이 만나겠지. 다만 그 의사를 통해 인사청탁을 하라고 조언한 게 자신은 아니었다면서도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를 의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준의 성격으로 자기가 의형제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 형님 지급시켜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지. 윤중천 씨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문제의사 박 원장은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당시 드러난 윤 씨의 접대 대상자 목록에도 등장합니다. 네, 원장을 소개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장 얘기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원장? 아니 그 리스트에도 있고. 건설업자와 의사, 유력 정치인의 형까지 얽혔다는 검사장 인사청탁. 하지만 윤중천 씨는 그렇게 의리를 다해 살폈던 김학의 씨가 형편이 안 좋아진 자신을 대면대면히 대했다며 깊은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그 사람 김학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않은 얍삽한 게 있어가지고 나는 자기를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지냈는데 근데 분양가 상한제 법이 딱 생겨가지고 터지다 보니까 올 수도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학의도 그걸 알고는 어느 날부터 내 전화를 하는데 잘 안 받아. 힘께나 쓴다는 유력자들을 향한 윤중천 씨의 로비 행각은 급기야 도를 넘고 말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성범죄 혐의도 윤 씨는 자신의 입으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 원장이라는 거뭐 소개 돈 내는 회장님 소개달라서 나 해줬어 서로. 그래가지고 나 아는 회장들하고 돌고. 여자들 돈도 김학의가 아니라 사장님이 주셨잖아요. 그런 얘기 자체가 내가 할 말이 아니지. 아무튼 이런 향응을 뇌물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그러면 그 향응 뇌물인데 예물이라 해도 내가 그게 언제 13년 전 얘긴데 사람 불러다가 그걸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3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06년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동영상 속 별장 성접대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알선 혹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성접대 혐의를 자백한 셈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씨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당시 검찰이 스스로 무마했다고 단언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거를 카바했으면 잘못이지. 이게 검찰이. 그런데 다만 음주운전에 타고 뭐 노는 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은 분명히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그게 타고 뭐 이렇게 밝혀지면 이제 쪽팔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음주운전 수준은 아니어도 안전띠 미착용만큼이라도 처벌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란 얘기. 다시 말해 당시 성폭행 혹은 성접대 뇌물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매매 혐의 정도로는 김 전 차관을 사법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검찰이 완전히 덮으려 했다가 오히려 뒤탈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야 그걸 철저히 조사해봐라 이랬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숨기려다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깠어도 그때 깠으면 지금 이 사람 변호사하고 편안하게 하고 있을 거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 씨가 당시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비판하며 검찰 조직과 김 전 차관을 조롱하는 상황. 그러면서 윤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CD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김학의는 뭐 맞냐 이래서 아니 비스듬 한거 건네요. 그냥 그렇게 진술해요. 그 별장도 뭐 그게 맞냐니까 뭐 비슷하네요. 검찰들은 볼 것도 아닌 건데 그때 정권도 어떻든 응? 그 자기네 쪽에 사람 시대에 얼굴 나온 건 사실이니까. 김학의 씨는 예전부터 윤중천도 모르고 별장도 모르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이 동영상 원본이 공개됐는데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보도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승진을 윤중천 씨한테 청탁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봐달라고 했고요. 이 간단한 관계가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스폰서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윤중천 씨에게 김학의 전 차관 로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으로는 검찰총장급 인사도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같이 자기 찾아왔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은 그렇게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농반 진반으로 윤중천 씨에게는 아직 12명의 김학의가 남아있다라고 하고 했었죠. 네, 윤중천 씨는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소위 고관 대작들과 호영호제하면서 이 의형제를 맺는 방식으로 신분을 쌓아왔습니다. 의형제를 맺거나 그리고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원주 별장에 불렀습니다. 그 별장에 다녀온 사람들을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는데요. 어떤 회장님은 인생 최고의 쏘가리 매운탕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회장님은 4천만 원을 뜯겼답니다. 그리고 미군 장교가 있었는데요. 그분 생일 파티를 또 윤중천 씨가 별장에서 해줬습니다. 그분은 4억 원대 사기 사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별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별장에는 특이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가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면을 쓰고 파티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는 윤중천 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면을 쓰고 평범한 파티는 아니었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중천 씨 관련해서는 소위 동영상, 접대 이런 이야기에만 이목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도대체 윤중천 씨는 뭐 때문에 이런 접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중천 씨에 관련된 수사는 갈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폭행, 그리고 또 하나가 뇌물, 그리고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수사 무마 의혹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2번이나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 무마 의혹이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나간 일이고 직권남용이어서 사실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밝혀낼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찰 수사의 첫 국면은 여기서 아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윤중천 씨가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면서 무려 240억 원의 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건인데요. 윤중천 씨가 사업체를 세워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갚지 않았고요. 그리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대출을 하면은 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핵심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처리해준 검찰과 윤중천 씨의 관계가 핵심인데요. 스트레이트가 그 사건 수사 기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검찰이 윤중천 씨를 어떻게 특별히 봐줬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동영상 속 별장 성접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06년. 윤중천 씨 이름을 딴 중천산업개발이 기획한 서울 목동 한강 빌라트의 신축 계획서입니다. 강남 대치주로 주목받는 노후 주택지대에 VIP만을 위한 베버리힐스형 최고급 빌라트를 조성하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윤중천 씨는 이 재개발 사업 명목으로 서울의 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2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대출 한도는 80억 원에 불과했지만 윤 씨는 3배나 되는 거액을 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백한 부당대출이었고 결국 윤중천 씨는 7년이 지난 2013년 수사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기록입니다. 중천산업개발에서 윤중천 씨와 일했던 조카 윤모 씨의 진술을 줘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CD로 구워줬다고 자백한 바로 그 조카입니다. 중천산업개발은 어떤 회사인가요? 목동 재개발 사업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있던 랜드 컨설팅 부동산 중개라는 회사를 2~3천만 원 정도에 산 다음 이름을 중천산업개발로 바꿨습니다. 중천산업개발의 규모는 어떤가요? 경리 2명, 저 윤중천의 운전기사 등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매물로 나온 업체를 헐값에 사들인 뒤 조카와 운전기사를 동원해 회사를 급조했다는 겁니다. 회사 한 곳으로는 대출이 부족하자 윤 씨는 1,000만 원짜리 유령회사 2곳을 추가로 인수합니다. 나머지 2개에서는 윤중천의 지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중천산업개발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었다는 건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 서류에 나온 대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확보한 게 맞냐고 확인하자 사업 과정 내내 윤중천 씨를 도왔던 조카는 주민 동의서를 받은 적도 제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진술합니다. 오히려 윤중천 씨가 대출의 담보로 낼 부동산의 가격을 부풀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 담보로 약속한 부동산을 모두 제공하였나요? 은행 측이 빨리 남은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윤중천은 야, 대출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내버려둬 라고 하였습니다. 윤중천 씨는 부당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까지 제공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은행 임원 김모 씨에게 2억 원짜리 빌라 한 채를 준 겁니다. 진술인이 알고 있는 윤중천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중인격을 가진 사이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두 잘 될 것 같은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조카는 경찰과 검찰 수사 내내 부실대출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일을 윤중천 씨의 지시로 수행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씨는 2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고도 거의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에게 관대했습니다. 부실 대출을 해준 대가로 빌라를 받은 김 씨에겐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반면 범행의 수의자이자 공범인 윤중천 씨는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검찰은 윤 씨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점으로 조카를 시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담보로 낸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율이 조작됐고 은행에 허위 문서를 내는 등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주었다고 적시합니다. 애초에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던 사업 계획으로 부당 대출을 받아낸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모두 조카가 처리한 일들이라 잘 모른다는 윤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대출 과정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지어 조카에게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 담당 임원 김 씨가 부실 대출의 책임을 혼자서 떠안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의 모든 이익이 윤중천 씨에게 갔는데도 공범인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윤중천이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아니 24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금 대출한 위원장은 실형 2년을 받았는데 열매를 따먹은 윤중천이 대한민국에 어떤 법률가가 이 내용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불법 대출을 해준 은행원은 옥살이를 하는데 윤중천 씨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도둑을 도와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도둑 처벌받아야 되는데 봐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윤중천 씨가 연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종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간통 같은 수많은 사건 조사에서 윤 씨가 직접 처벌을 받은 건요. 지금까지 벌금형 몇백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별장의 힘입니다. 로비의 힘이고요. 매운탕의 힘이고요. 가면의 힘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윤중천 씨가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기
별장에 자기가 아는 검사들이 많다, 정치인들 많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중천 씨 앞으로 수사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수사 상황을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을 검찰과 경찰 자신의 조직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싸우기 위해서 이 수사를 이용한다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두 번이나 윤중천 씨와 김학의 씨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그 두 번이나 면죄부 준 사건을 다시 제대로 수사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검찰 수사팀은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사는 윤중천 씨를 향해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 측근들은 뭐 이미 다 소환이 됐고요.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윤중천 씨의 조카도 얼마 전에 그 검찰청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윤중천 씨는 이번에도 여전히 나는 괜찮을 거다. 난 잘 빠져나갈 수 있다.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파문. 일부 기득권층의 범죄 혐의에 수사당국이 눈을 감고 오히려 은폐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진상규명에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중천 씨는 느긋함을 넘어 오히려 검찰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특별수사단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미 칼끝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나 이것도 걱정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지시해서 수사까지 가는데 뭐 지금 큰데 지금 이것도 근데 뭐 나올 때 웃는데 내가 입을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 어떡하려는 지금. 이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자신감일까? 최근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취재진과 만나서는 털어봐야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검찰청 아니라 뭐 안기부에서 잡아간다는 나는 끄떡 안 해요. 내가 뭐 한 짓이 없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짓이 없는데.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성범죄 혐의 역시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낙관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최근 자신에 대해 수사 의뢰한 혐의도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죄였다는 겁니다. 괜히 했다가 또 아무 별거 없으면 더 쪽팔리잖아요. 그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건 빼고 뇌물로 이제 가는데 그게 어떤 조율이 된 거고 필요하고.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윤중천 씨가 자신만만한 데는 그간 전방위로 다져온 각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도 깔려 있습니다. 각별한 관계를 맺어놨다는 힘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이 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 CD가 경찰에 입수됐다는 비공개 정보도 당시 경찰 고위 간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 터지기 전이요. 용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더라고. 자기가 김학의 잘하는데 나보고. 윤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의 인맥은 검찰과 경찰, 법원을 넘나들었고 보수 진보 정권이 따로 없었습니다. 문제의 강원도 원주별장은 그물망 인맥을 유지하는 거점이었습니다. 판사 쪽에서 부부 동반해서 내가 이제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나 아는 사람들이 모시고 그렇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왔다 간 사람들. 김학의 파문의 발단이 된 2012년 성폭행 혐의 수사 때는 윤 씨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 판사 출신 부장판사. 아니 이제 그 사무장이 찾아와서 나를 이제 이 변호사 쓰면 그 변호사를 갔더니 이 사람이 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그 판사 때 왔던 사람이라고. 이 전관 판사 역시 원주 별장에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저 현직에 있는 판사도 누구 있긴 해서 3명이 왔었어. 부부 동반해가지고 6명이. 그래가지고 저 가서 보드 타고 충주에 가서 뭐 타고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뭐 고기 꼬먹고 가는 거야 전부인데. 윤 씨를 잘 안다는 주변인들은 그가 인맥을 관리하는 기술도 탁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르기도 전에 먼저 달려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 농가주택 헛수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달려와서 뭐 지가 이렇게 저래 저렇게 저래 그러면 골치 아프고 뭐 자연석이라도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막 화끈해가지고 막 욕을 하나게 그럴 친구 아닌데 난 그 친구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돈독히 지낸 숱한 유력자들 가운데도 김학의 전 차관은 혈육에 가까울 만큼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위험 수위를 넘은 일탈은 두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른 형형 노상 잘안 했으니까. 근데 검사장님 밑에서 자기 형형 그래 윤준이가 우리 형이 잘 됐다고 뭐 춘천 검사장 나왔다고. 내가 알기로는 둘 관계는 진짜 남자들끼리 의형제였을 거야. 공직자들이 깨끗하려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가 밥값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부하들한테 밥을 먹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법조인, 재력가, 경찰들 모두 이 건설업자 한 명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네요.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내부자들도 보이고요. 네. 사실 사업가와 부패한 검찰의 부적절한 관계, 이거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나오고 얼굴이 또렷이 나오면서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사를 하지 못하고 덮었다는 것, 실세 검사가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를 못하고 덮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덮어준, 이들의 의혹을 누가 덮어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죠. 그래서 김학의 재수사가 정치권에서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수사가 지금 몇 년 지나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수단을 꾸렸지만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이 불법 대출 의혹, 이것을 무마한 사건, 이게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여기를 잘 수사를 해보면요. 당시 경찰과 검찰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만한 이 불기소 처분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물음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검사들도 수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네. 이 대출 사건 수사, 이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학의와 윤중천 뒤에 어떤 배우가 있었는지, 과연 이 사건을 누가 덮었는지 그 의혹이 풀릴 때까지 저희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세월호를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곽동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아주 긴급하고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 침몰한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첫째, 해군과 해경은 왜 그날 평소와 달리 DVR을 그렇게 은밀하게 수거하고 처리했을까? 두 번째,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2달이 넘게 바닷물에 잠겨있던 DVR 본체의 외부와 내부는 부식과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왜 그리도 깨끗했을까? 세 번째, 참사 당일 아침 배가 크게 기울어진 직후부터 9시 30분까지 CCTV 화면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복원된 세월호 DVR에는 배가 크게 기울어지기 3분 전인 8시 46분경까지만 CCTV 영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기초 자료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 침몰 원인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죠. 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발표 이후에 사실은 기사가 많이 나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내용에 근데 대해서. 저는 봐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좀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로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당시 해군의 수중 촬영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호에 설치돼 있던 CCTV 저장 장치입니다. 가로 43cm, 세로 45cm에 무게 약 15kg. 장치 앞면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손잡이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금속재로 된 손잡이를 잡기 편하도록 안팎에 디귿자 모양의 고무 패킹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CCTV 저장 장치 손잡이가 바닷속에서 촬영됐을 때와 건져진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최근 찾아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제기된 저장 장치 조작 의혹의 결정적 근거가 된 동영상을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달여가 흐른 2014년 6월 22일 밤 늦은 시간, 해군 잠수사가 저장 장치를 수거하면서 머리에 부착된 수중 카메라로 34분간 찍은 장면을 재촬영한 영상입니다. 수거된 저장 장치가 물 밖으로 올라오기 직전 네, 여기서부터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올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DVD를 육상에서 내려준 기령에 걸어서 올려주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저장 장치의 일부가 몇 초간 포착됩니다. 이 장치의 진위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화면에 찍힌 곳이 저장 장치의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 있고 손잡이가 이쪽에 있고. 실제 저장 장치를 본떠 만든 3차원 시뮬레이션 모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각도로 돌려놓고 다가가 봤습니다. 손잡이의 안쪽 면이 보이는 지금 이 각도에서만 손잡이 모서리와 저장 장치 바깥의 돌기 모양이 영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화면 속 손잡이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 좌우 손잡이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느린 속도로 수차례 돌려본 끝에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저장 장치 전면부에 인쇄되어 있는 글씨.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검정 바탕의 흰색 글자는 우측 손잡이 쪽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잡이 안쪽 이 구멍이 지금 보이는데 이 화면에서부터 28프레임쯤 지나면 이 글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앞에서 본 그 화면이 오른쪽 내부 손잡이를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세월호에서 수거되면서 찍힌 영상 속 손잡이는 오른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 오른쪽 손잡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움폭한 구멍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벗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수거 이후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된 저장 장치. 오른편 손잡이 안쪽을 살펴보니 고무 재질의 패킹이 들뜬 부분도 없이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붙어 있던 패킹이 수거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몰라도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있던 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제 없던 게 붙은 거란 말이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해군 잠수사가 꺼내왔다는 영상 속 저장 장치와 이후 증거물로 확보된 저장 장치가 다른 물건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운 겁니다. 네, 해군이 수거한 DBR과 나중에 해경이 확보한 DBR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DBR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날 6월 22일 날 해군이 수거한 DBR은 실제 DBR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저렇게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그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특조위에서
긴급하게 이 발표를 했던 이유를 좀 알 것도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앞에 살펴본 내용 외에도 지금 여기 그 세월호에 실려 있었던 CCTV 저장 장치랑 동일한 모델을 저희가 구해 왔는데요.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은색의 잠금 장치 부분인데요. 이게 수중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 잠겨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바지선 위로 올라와서 30분 뒤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이 열쇠 구멍이 이렇게 가로로 그러니까 열려 있고 이 안쪽에 보이는 이 걸쇠까지 파손이 돼서 잠금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건드렸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잠금 장치를 부수고 영상 저장 장치를 열어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당시에 물에서 막 꺼내와서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유류품을 회수하는 건데 배 위에서 누가 굳이 열쇠를 열어서 안을 열어보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특조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조위는 사실 심지어 기계를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해군은 이렇다 할 반론은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CCTV 저장 장치 인양 당시 상황이 담긴 수중 영상을 원본을 입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수거 과정 전후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수사의 중요한 증거물인 CCTV 저장 장치를 참사 2달여가 지나서야 건졌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 외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해군이 촬영하고 해경이 보관하고 있던 수중 영상 원본 파일은 어찌된 일인지 분량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거 당시 30여 분 분량이 찍혔지만 중간 부분 8분여만 남아있을 뿐 그 전후의 결정적 장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던 경력 25년의 베테랑 잠수사는 음성을 제거하는 편집까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잖아요. 나잖아. 이거 음성이 들어있는. 네. 지금 호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기록, 그 영상은 전혀 안 나오는 건 편집을 했다는 이야기죠. 영상에 소리가 담겨 있었다면 수색 당시 잠수사들 간의 보고와 지시 내용도 명확히 파악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뭐 DVR을 수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 그런 멘트를 우리도 하거든요, 항상. 근데 뭐 군인은 더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아쉽다. 그런데 더 큰 의문이 있습니다. CCTV 저장 장치를 세월호 선체 안에서 발견하고 떼오는 장면이 영상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장 장치를 건져온 해군 잠수사는 당시 물속에 부유물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이걸 찾았을 시점은 들어가니까 바닥에 부유물들이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2개 치우고 의자, 저희 방석 있지 않습니까? 의자 올리는 밑에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비행기도 모르고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장 장치를 발견하기 직전 해군 잠수사가 수중에서 A4 용지 박스를 카메라에 비추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부유물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A4 뭉치는 왜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들어가면 부유물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 왜 A4 뭉치는 보이냐고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중 영상에서 저장 장치가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은 해군 잠수사가 장치를 들고 선체 밖으로 막 빠져나왔다는 시점. 그런데 화면 속에는 밧줄로 묶기 전 장치를 붙잡고 있는 잠수사의 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베란가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응? 쫙 나타난다는 거는 뭐 이상하다 나도. 뭘로 당겼다는 거야? 손으로 잡았다는 거야? 손으로 들고 갔대잖아 고리로 해. 아니 근데 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았다는 거야?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좀 그런. 쌓여만 가는 의문들. 하지만 해경과 해군 어느 곳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저장 장치를 직접 수거한 해군 잠수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MBC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곽동건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DVR 수거 당시 네, 아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좀. 밝혀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이렇게 국방부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따로 해드릴 거예요. 저도 제 지시에서도 뭐 부대 지시 받고 하는 거라서 네. 개인적으로 해드릴 건 없습니다. 직접 당사자시니까. 아니요. 당시 해군의 저장 장치 수거를 직접 요청했다는 전직 해경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BVR 수거 과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야기가 안 됐는데 오해와갖고 오늘 그러면 잠수 포인트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산청에 가서 DVR을 수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오전 잠수 때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끝났다 하니 그러면 이제 다음 잠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수거 당일 오전 원래 진행 중이던 다른 곳의 탐색이 끝나 오후 들어 해군 쪽의 저장 장치 수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당시 해군 지휘관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오후에 해경국장이 와서 선실내 CCTV 저장 장치가 있다. 안내데스크 쪽에 있을 것이다. 그 장치를 우선적으로 수색하여 인양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 밤 10시쯤 첫 조부터 안내데스크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잠수 시간과 수색 내용을 적어놓은 해군의 잠수 기록지를 보면 이상한 대목이 발견됩니다. 6월 22일 오전 9시 28분 잠수, 모니터 도착, 안내 데스크, 방송 장비 쪽 확인 중. 6월 22일 오전 10시 7분 잠수, 선내 진입, 안내 데스크 도착. CCTV 저장 장치가 놓여있던 안내 데스크를 이날 오전에 최소 2차례 이상 수색했던 겁니다. 오후에서야 해경의 요청을 받고 밤 10시에 처음으로 저장 장치가 있는 안내 데스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는 설명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군 지휘관은 통상적인 수색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안내 데스크를 목표로 간 게 아니고 안내 데스크 한 번도 안 내려가 봤으니까 가볼 수 있는데 그게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 그 어거지 부리는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기 싫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알려진 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라면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해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해군 측은 그 CCTV 저장 장치 당시에 건져서 당시 입회한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즉시 규정대로 해경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해경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다만 특조위 조사에 성실히 이렇게 임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이때 수거된 이 CCTV 저장 장치의 인수인계서, 유류품이 나오면 누가 받아서 누구한테 넘겼다라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 저장 장치에만 인수인계서가 2장이 존재합니다. 2장이요? 네, 이 2장이 있다는 건 물건이 2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에는 전달받은 시각이 전달받아서 넘긴 시각이 CCTV에 나온 그 시각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장은 그 다음날 아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2장이 실수로 작성됐다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해군과 해경, 명령과 보고가 이게 생명인데요. 보고서가 다르다, 인수인계서가 서로 다르다. 이거 조금 의심이 가네요.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CCTV 저장 장치에 과연 원래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조위가 앞서 제기한 의혹들 이런 의문점들이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혹은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숨겨야 했을까요? 네, 영상이 있었다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영상이 없어서 무엇을 놓쳤는지 이 CCTV 저장 장치의 영상이 제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의문들을 풀 수 있었을지 따져봤습니다. 세월호에 설치된 CCTV 64개는 배 안팎을 속속들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의 CCTV 영상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27번 CCTV, 선원들이 모이는 정면 선원식당 입구와 기관부원 통로, 그리고 조타실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선원들이 언제 어디를 향했는지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28번 CCTV. 여객부 선원들이 지나다니는 통제구역 복도. 선원들의 실시간 동선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관실 내부, 공기흡입관이 정면으로 보이는 46번 CCTV에는
사고 전 3등 기관사가 바닥에 앉아 기관실 장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53번 CCTV. 조타실 입구와 좌현 쪽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는 조타실 선원의 표정까지도 보입니다. 바다 쪽까지 훤히 보여서 CCTV 영상이 남아 있었다면 배의 움직임이나 시간대별 기울기까지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들은 배가 기울어지기 3분 전부터 무슨 이유에선지 모조리 끊어졌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의 영상이 저장 장치에서 송두리째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기울어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참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영상들이 있었다면 원인 또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배가 이미 기울어지고 해경 헬기가 도착한 뒤인 오전 9시 반까지도 CCTV 화면을 봤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저희 장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 CCTV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벌써 막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물에서 막 저저 점점 올라가잖아요. 물이 차이니까. 실제로 강 씨가 9시 42분 CCTV를 볼 수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요새 안쪽 화면에는 몇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그 수십 개가 이제 군데군데 까맣게 이제 그게 돼 있고 군데군데. 그러니까 그때 헬기가 온 것 같아요. 왔는데 헬기가 위에서 막 소리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CCTV 보고. 세월호의 여객부 선원도 앞서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DVR 장치에 나오는 08시 48분입니다. 48분 이후에도 분명히 CCTV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 비공개 증인은 마지막으로 CCTV 모니터를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안내 데스크 밖으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CCTV는 켜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2016년 7월 15일자 수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조타수가 조타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로 기관부 선원이 구조된 장면을 봤다는 진술 조서 내용. 그런데 기관부 선원들이 구조된 시각은 CCTV 영상이 사라진 뒤로도 50분 가까이 지난 9시 39분이었습니다. 급박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CCTV를 봤다는 잇따른 증언. 그렇다면 화면만 켜져 있었을 뿐 녹화는 되지 않았던 걸까? 그 설정 초기에 이미 정해지는 것들이라 그거는 모션이 있으면 저장하게끔 돼 있는 그런 설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 그 세월호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세월호에 설치된 CCTV 프로그램은 화면이 켜져 있을 땐 반드시 녹화되도록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거된 저장 장치에서 복원된 데이터에는 많은 증언과 달리 급경사 40여 초 전인 오전 8시 49분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는 켜지지 않은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참사 직후 상황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CCTV 전원이 꺼진 걸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5년 만에야 이런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그 의혹이 하나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참담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교신 기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 씨가 해경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해경의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그때 CCTV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 CCTV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배에서도 승객들을 비추고 있는 CCTV, 즉 누가 탔는지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처음부터 탑승 시각에 1시간 정도가 멈춰 있었던 그런 이상한 현상도 있어요. 즉 배에는 사고가 나면은 누가 탔는지 몇 명 탔는지 집계하는 게 맨 먼저 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서 이걸 지우는 행위는 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제발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동안 지워지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조위가 이번 조사가 사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간 조사 결과를 긴급히 발표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조직적인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특조위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혹은 이 관련된 일에 가담했던 분들의 제보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특조위가 받은 영상들이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대부분 끊겨 있거나 훼손돼 있거나 뒤섞여 있거나 해서 데이터 분석 자체에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 자료들마저 이렇게 함부로 처리되고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특조위는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특조위는 이 수사기관의 이 일을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전문기관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자는 국민청원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침몰했는지, 어째서 구조하지 않았는지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너무나도 기초적인 증거 자료, 영상 저장 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안타까움에 앞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기된 의혹마저 덮으려는 끔찍한 참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선생님들, 국민분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를 끝까지 밝혀내고 말 것입니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작 우리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기억을 강요할 순 없지만 이 참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또다시 이러한 참사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Wait for them to ask you who you know. Please don't make any sudden moves. You don't know the half of the abuse. Welcome to the room of people who have rooms of people that they love one day docked away. Just because we check the guns at the door doesn't mean our brains will change from hand grenades. You love another psychopath sitting next to you. You love another murderer sitting next to you. You think I'd get here sitting next to you. But after all I've said, please don't forget. All my friends are heathens, take it slow. Wait for them to ask you who you know. Please don't make any sudden moves. You don't know the half of the abuse. We don't deal with outsiders very well. They say newcomers have a certain smell.